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에서 강원도 영월로 갔을 때 소름 끼치는 괴담. 문득 생각에 잠겼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내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힘들고 괴로운 시절이었지만 지민이와 나는 작은 월세방에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행복에 젖어 있었다. 그 새끼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새끼와 나는 중학교 동창이었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처럼 그 새끼도 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찢어지게 가난한 학창생활을 했다.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나와 그 새낀 짝지가 되었다. 어색하게 웃던 그 새끼 얼굴이 아직 떠오른다. 그리고 우린 조금 친해졌다. 친해진 것도 잠시. 요즘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집단들 눈엔 우리가 배알이 꼽았나 보다. 그지 같은 새끼들이 쳐모여서 지랄 떨고 있네. 꼴값들 떤다. 병신 새끼들이 짜져서 있을 것이지 왜 설치대노. 그날 나와 그 새낀 그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 무당 자식과 고아 새끼가 웃고 떠드는 게 눈에 거슬렸나 보다. 그 뒤로 수차례 얻어맞기를 반복. 결국 그 새낀 학교를 그만뒀다. 그 새끼가 학교를 그만둔 후 그들에게서 내 존재감이 잊혀갈 때쯤 나는 하교길에 그 새끼를 만났다. 그년이 아이가 학교 잘 다니고 있나? 태어나 오랜만이네. 그렇게 어색한 인사를 나눈 지 몇 초 후 나는 그 새끼 손에 이끌려 근처 슈퍼마켓으로 들어갔다. 그냥이니 요새도 금마들한테 맞고 댕기나? 아니, 요즘은 쳐다도 안 봐. 결국은 무당 새끼인 나 때문에 네가 맞았나 보네. 아냐, 맞고도 말 못한 내 잘못이지. 하드 묵자. 내가 삭해. 네 웬 돈이고. 용돈 받았나? 내 요새 일한다. 일을 한다는 그 새끼 말을 듣고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는 그 새끼와 집으로 가는 둑 너머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걸어갔다. 주절주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꽤나 즐거웠던 것 같다. 그 뒤로 종종 그 새끼와 나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17, 18, 19. 1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투명인간 취급받았지만 학교가 끝나고 그 새끼와 만나면 나와 그 새끼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건 마냥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20살이 되고 나와 그 새낀 무작정 상경했다. 그 새끼가 틈틈이 벌어둔 돈으로 집을 대충 구한 뒤 우리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은 돈을 벌기 급급했다. 둘이 같이 지낼 집이며 밥이며 옷까지까지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았기에 20시간씩 일을 해도 항상 우린 굶주려 있었다. 태어나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 맞지? 그녀인 니는 나가 너무 물러서 탈이라니까 뚝하게 단디 마음 무라. 그래, 그렇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힘들게 버티던 하루하루. 어느 날 둘이 함께 일하는 가게로 그녀가 들어왔다. 그렇게 그녀는 나와 그 새끼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태원씨, 우리 그냥 오빠 좀 그만 괴롭혀요. 지민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왜 그녀 일을 괴롭힌다 생각하는가. 처음 그 새끼와 나는 그녀를 좋아했다. 물론 서로에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익히 눈치를 차리고 있었다. 의외로 말끔하게 생긴 그 새끼는 그녀에게 호감을 얻었다. 하지만 그 새낀 그녀에게 호감보다 더 큰 부담을 주었다. 집착이란 무서운 부담에 그녀는 그 새끼에게서 멀어져 어느새 내 옆에서 나를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말끔한 그 새끼와는 다르게 나는 숫기도 없고 희멀겋고 매사가 조용조용한 나에게 기회가 온 것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나와 그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새낀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태연아, 나 지민씨 너무 사랑한다. 내가 이해 좀 해줘. 친구란 게 뭐고 그까지 사랑 때문에 친구한테 이럴 수 있나? 내 평생을 다 바쳐도 모자랄 것 같은 사람이야.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을 그 새낀 짓가 아닌 타인의 행복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 거침없는 욕과 발길질을 돌려주었다. 그런 그 새끼의 행동에 지칠 대로 지친 나와 그녀는 그 새끼가 술을 마시러 나간 사이 그동안 함께 모았던 돈이 든 통장을 들고 서울을 떠났다. 처음으로 그녀와 나는 부산으로 갔다. 서울을 등지고 그나마 나 같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곳은 큰 대도시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 우린 그곳에서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돈 모두를 고스란히 사기당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던 우린 계속 일용직을 근근하며 부산에서 생활했다. 부산에서 지낸 지 2달 무렵 길가에서 그 새끼와 닮은 사람을 보았다. 지민아, 큰일 났어.
나 길에서 태원이 본 것 같아. 오빠, 설마 여기까지 찾았으리라고. 그런가? 하긴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 착각했을 거야. 속으론 찜찜했지만 그녀의 말처럼 그 새끼가 우릴 이렇게 쉽게 찾을 것이란 생각을 못했다. 아니, 안 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와 내가 지내는 월세 방 바닥에 빨간색 라카로 죽이 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죽인다가 아닌 죽이 빈다. 필시 태원이란 생각에 바로 그녀를 데리고 집을 빠져나왔다. 부산 터미널에 도착하고 눈에 보이는 곳으로 무작정표를 끊고 버스를 타고 떠났다. 강원도 영월. 영월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내내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빠, 어떻게 진짜. 괜찮아. 사기꾼이 우리 돈 훔치려고 한 걸 거야. 그녀의 흐느낌에도 나는 절대 그 새끼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땐 그게 맞는 것 같았다. 영월에 도착하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 달새 여관방을 잡았다. 그녀를 이부자리에 눕히고 바로 밖으로 나가 혹시나 모를 그 새끼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보이지 않았다. 그녀 옆으로 돌아가 옆에 눕자 쥐도 새도 모르게 잠들었다. 이튿날 그녀와 나는 당장 먹을 돈도 없어 일자리를 찾았다. 며칠을 고생한 끝에 그녀는 영월시장 근처의 빵집에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했고 나는 근처 농가의 포도밭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며 나는 혹시나 그 새끼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나와 그녀를 세상에 대해 자물쇠를 걸어 잠갔다. 몇 달이 지났지만 그 새끼의 낌새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나와 그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얼추 괜찮은 월세 방을 얻었다. 신혼생활이라고 해봐야 기껏 고생만 시켜온 내가 방을 얻고 하루 휴가를 받아 그녀가 일하러 간 사이 조촐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혼인신고서와 함께 은반지를 준비하고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미진아 왔어? 오빠, 이게 다 뭐야? 울지마. 우리 힘들었던 시간이 길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나 신랑 박근영은 신부 김지민을 평생 아내로 마취할 것을 맹세합니다. 울지 말고 빨리 따라해. 나 신부 김지민은 신랑 박근영을 평생 남편으로 마취할 것을 맹세합니다. 울먹이며 바라보는 그녀와 나는 드디어 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여름이 다가오는 그때 그녀와 나에겐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다. 오빠, 나 임신이래. 생전 처음 가져본 가족에게 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말이었다. 대답은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 흐느끼는 나를 그녀는 따스하게 안아주었다. 지난날 고생했던 그녀의 모습이 생각나. 내가 흘린 눈물에 서로 감정이 복받쳐 그날 종일 서로 울었다. 그리고 웃었다. 덜 나위 없이 행복에 취해 나와 그녀는 정말 그 새끼를 잊고 지냈다. 그 새끼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새끼가 아니었다. 임신한 그녀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것을 원했던 내 바람대로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지냈다. 나는 포도 농사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단 생각에 새벽 시간 신문을 돌렸다. 근영군, 요즘 힘이 넘치는구먼. 예, 어르신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해야죠. 그래, 복 받을 거야. 어르신 가진 복을 좀 나눠주실 건가 봐요. 애기, 어른을 놀리면 쓰나. 마음씨 너그러운 주인 아저씨께서 다행히 나의 형편을 이해해 주셔. 누구보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살 수 있었다. 가을이 다 지나갈 무렵 판에 포도 농사를 마무리 지으며 그동안 수고했단 뜻으로 주인 아저씨께서 포도 2박스를 주셨다. 한 박스에는 싱글한 포도들과 한 박스에는 포도 농사 수익의 3분의 1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 월급도 받는 제가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른이 주면 받는 거야. 억지로 넘겨주신 2박스를 들고 그녀에게 돌아갔다. 당분간 일이 없어 걱정이었으나 주인 아저씨께서 주신 돈이면 우리 가족이 겨울을 지내기 충분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아버지의 그림자가 이런 걸까? 이후 나는 그녀와 함께 병원을 다니며 새로운 가족을 맞을 준비에 한창 열을 올렸다. 근영군, 우리 집으로 빨리 와봐.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우리 바깥 향반이 없어졌어. 아저씨는 몸이 불편하신 아주머니를 위해 좋아하시는 술까지 끊으시 내쳐가셨다. 그런 내처가가 없어졌다는 건 필시 좋지 않은 일과 연관되었다는 추측을 낳았다. 급하게 포도 농장으로 가자. 비닐하우스 비닐이 바람에 흩날리며 비웃기라도 하듯 죄다 찢어져 있었다. 그 위로 빨간 페인트까지 뿌려져 있었다. 설마 그 새끼가 아니겠지. 스스로를 위안 삼았다. 그 후 사라진 주인 아저씨를 찾기 위해 경찰들과 나는 백방을 돌아다녔다.
며칠 후 포도 농장 뒷산 낭떠러지 부근에서 실족한 듯한 아저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시신의 왼쪽 상의 주머니엔 클로버 3이란 카드가 들어있었다. 경찰에선 아저씨가 등산을 하다 실족하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물론 돈을 노리고 타살이란 추정도 있었지만 타살이라 보기엔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이었다. 아저씨를 잃은 아주머니는 계속 눈물만 훔치시다. 아저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더 이상 못 지내시겠다고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서울로 떠나셨다. 아저씨 찾느라 고생했단 말과 함께 내게 적지 않은 돈을 남겨주시고 직장을 잃은 나는 다행히도 그녀가 예전에 일하던 빵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물론 그녀가 아이를 낳고 나면 나 대신 그녀가 일을 하기로 한 조건이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빠 안 힘들어? 힘들긴 뭘, 괜찮아. 나도 나가서 일해야 돈을 많이 벌 텐데. 아냐, 우리 미진 씨는 가만히 애기랑 놀아주면 돼. 알콩달콩 시간이 지나갔다. 그녀의 배는 어느덧 많이 불러 있었다. 그녀의 복스런 배를 바라보면서 힘든 시간을 지우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해 나갔다. 빚은 없지만 쥐뿔도 가진 게 없었던 나는 노력이라는 단어만으로 그녀와 나의 아이를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오빠, 나 순대 먹고 싶어. 순대 사서 와. 잘 시간에 순대는 왜 먹고 싶냐? 우리 복덩이가 먹고 싶대. 알겠어. 일 끝나면 사서 갈게. 간 많이 받아와. 복덩이가 간 먹고 싶대. 그녀의 장난스러운 전화에 나는 서둘러 재고를 정리하고 퇴근할 준비를 했다. 주인이 집에 들어갈 즈음에 짐을 챙겨 나와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 들렀다. 아주머니, 떡볶이랑 순대 좀 주세요. 간 좀 많이 주세요. 총각, 또 왔네. 새댁이 또 순대 타령이요? 네, 아주머니가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그럼 새댁이 얼마나 싹싹한데. 감사합니다. 그럼 간 좀 많이 넣어주세요. 복덩이가 먹고 싶다네요. 그래, 얼른 챙겨줄게. 계산을 하고 서둘러 집을 향해 갔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과 지난번 받은 돈을 합쳐서 작은 자동차를 구입한 덕에 빠른 시간에 집에 도착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들겼다. 미진아 나왔어. 복덩이 아빠 왔어. 수십 초가 흘렀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 점점 심장이 쥐어왔다. 덜덜 떨리는 손 때문에 열쇠를 몇 번이나 떨어뜨렸다. 허둥지둥 드디어 문을 열었다. 아니, 어두웠다. 어디 있어? 야, 장난치지 마. 불을 켜고 흐느끼며 그녀를 찾았다. 보이지 않았다. 가지런히 정리된 이불과 옷가지 위로 그녀의 핸드폰이 놓여있다. 그 옆에 하트 이 카드가 놓여있었다. 그 새끼다. 확신이 들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린다. 발신번호 제한.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누구시죠? 내단에 친구 목소리도 못 알아보니. 태원이냐? 그래, 나라니까. 우리 지민이는 어딨어? 내 옆에 잘 있다. 걱정 마라. 어디냐? 지금 어디냐고. 네? 지금 포도농장. 네 일하던 그 기다. 기다려, 지금 간다. 얼른 오너라. 보고 싶다. 불이 나게 튀어나갔다. 차에 올라타고 포도농장으로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코너에서 2번 죽을 뻔했지만 그녀의 안위가 먼저였다. 포도농장이 보일 때쯤 밝은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하우스가 불타고 있었다. 더 미친 듯이 페달을 밟고 농장에 도착했다. 정태원 어디 있냐? 대답이라도 해라. 산을 따라 들려오는 메아리 소리 속으로 그 새끼가 나타났다. 비릿한 웃음을 가득 띄운 채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다가오고 있었다. 맞나, 친구야. 뭔 씹어먹을 소리야. 어딨어 우리 지민이. 우리 지민이 내 가랑이나 긁던 지민이가 언제부터 너네 지민이가 되니? 개소리 작작 처해. 미친 새끼야. 친구를 이래 대하면 되나? 헛소리 집어치우고 얼른 지민이 데려와. 개새끼야. 저쪽에 있잖아. 네 눈깔로는 안 보이냐? 그 새끼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녀가 보였다. 흔들그네 위에 양손을 벌린 채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고 있는 그녀. 지민이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뭔 짓은, 쟤는 원래 무당들 연이야. 내가 건들면 안 되는 기라. 뭔 개소리를 쳐 짓걸려. 네 임마, 네 살릴라고 내가 별짓을 다 했는데 참말로 섭섭하데이. 알아듣게 설명을 하라고 시발놈아. 조금 기다리보거라. 인자 결론 난다. 뭔 개 같은 소리야. 하늘이 무너질 듯이 천둥이 치기 시작했다. 낙뢰가 포도 농장 뒷산으로 향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불이 나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오빠, 살려줘. 정태원이 날 여기에 묶어두고 죽이려고 해. 그 말에 그 새끼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리고 발로 미친 듯이 차버렸다. 새끼야, 정신 챙기라. 단디 봐라. 닥쳐. 넌 오늘 죽었어. 그 새끼가 하는 말을 무시한 채 나는 계속 발로 그 새끼를 찼다. 3분, 5분, 10분. 그렇게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새끼를 차고 있다. 갑자기 그녀 생각이 났다. 그녀에게 미친 듯이 뛰어가려는데 나의 발목을 그 새끼가 잡았다. 내는 네 친구 아이가. 좀에만 더 기다리봐라. 제발. 지민이 절에 묶어놓고 기다리라는 거야. 개소리 집어치우고 그냥 꺼져. 내가 항상 네 챙기는 거 모르냐. 그냥 닥치고 꺼지라고. 그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미친 듯이 그녀를 향해 뛰어갔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다. 입가에 불긋한 핏물이 흐르는 그녀를 바라보고 나는 그대로 멈춰 섰다. 광기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녀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다. 오빠, 나 사랑한다며. 이리 와. 나 너무 힘들어. 지민아, 괜찮아. 오빠만 옆에 있으면 괜찮을 거야. 아, 응, 잠시만 기다려. 미친 듯이 사랑하는 그녀였지만 다가가기 너무나 힘들었다. 아니, 광기 어린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다. 하지만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을 뗀 순간 나를 감싸 안았다. 그 새끼였다. 마친구야, 다 됐다. 그럼 놔, 새끼야. 니는 저게 뭘로 비노. 지민이, 내가 사랑하는 지민이랑 내 아이. 정신 차리라 새끼야. 저거는 신주단지야. 무슨 개소리냐. 김지민 저 가시나는 신주단진기라. 저 뱃속에 아가 천조를 담는 그릇인기라. 김지민이가 천동 대신을 담을 그릇이었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절에된 기지. 뭐라는 거야.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라고. 젠장. 아무튼 다 업보다 업보. 니나 내나 어찌할 수 없는 거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봤다. 서서히 그녀가 일어서려 하자 하늘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왼쪽 가슴에 번개가 내리쳤다. 지민이를 바라보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 아니, 잃었다기보다 타이에 의해 잃어졌다. 어깨에 살며시 기대는 향기가 낯설지 않았다. 유린하는 듯한 손길로 나를 만지는 게 낯설지 않았다. 그녀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녀였다. 귓가로 미적지근한 빗소리가 들려온다. 머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따스한 불빛들. 지금이 언제인지, 여긴 어딘지, 나는 누구인지 한참을 되뇌어 본다. 어깨부터 손이 적셔왔다. 그녀의 짙은 머리칼 향기와 함께 내 몸을 감싸왔다. 내게 기댄 그녀가 따사로웠다. 내리쬐는 불빛보다 더욱더 따스했다. 불빛이 꺼져가고 있었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생기와 함께 식어갔다. 문득 꺼져가는 불빛에 손을 바라봤다. 까맣게 피어오른다 빨갛게 차오르던 것들이 그 새끼가 남기고 간 편지를 읽었다. 박근영이, 내 태원이다. 니도 알다시피 우리 어무이가 무당이다 아이가. 한날에 집에 전화했다고 엄마가 말하대. 내랑 만나는 가시나가 신을 모실 예인데 신을 거부해서 큰 화를 당할 끼라고. 그래갖고 내가 걔한테 집착하는 것처럼 해서 떨곤 했더니 고만이한테 붙어버렸더라. 내가 우째하겠노. 신경질 내고 니랑 그 가시나랑 떨어뜨려 놔야 될 거 아이가. 근데 니는 그 가시나랑 뒷비대. 막막하더라 임마야. 니 찾는다고 오만대 다 댕겨봤는데 암만 다녀도 못 찾겠는 거라. 어무이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라. 천지신명이 꾸린 일에 하찮은 게 끼어들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한참을 헤매는데 어무이가 전화가 왔더라. 부산에서 큰 화를 당할 거니까 니 챙기러 가라고.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갔다만 이는 이미 없더구먼. 니 있다는 집에 보니깐. 그 가시나가 접신했을 때 너한테 경고를 남긴 기였어. 니는 그거도 모르고 그냥 톡 꼈지만서도. 그리고 또 한참을 너를 찾아 헤매다 보니깐. 영월에서 낙사한 사건 보고 아 이건 갑다 하고 촉이 와서.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맞더구먼. 그 가시나가 자꾸 신을 거부하니까 너를 죽이려고 한기라. 본이든 타이든 그랬던 걸기라. 마친구야, 니는 큰 일을 치를 뻔한 거라. 세상에 힘들고 고난이 다 있더라도 나중에는 다 좋을기라. 기분 좀 풀리고 그러면 전화해라. 언제든 기다릴 테니. 그렇게 그녀와 복덩이가 떠나갔다. 허무하게 떠나간 그녀와 복덩이를 잊지 못하고 지냈다.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몇 시간, 며칠, 몇 달을 그렇게 그들을 보내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긴 한숨과 함께 창문 너머로 새하얀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그 바람에 실린 나의 방구석. 바람을 타고 한 장의 종이가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떨어진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종이를 주워 흐리멍덩한 눈을 종이로 향했다. 그 새끼가 남긴 편지였다. 지워지지 않는 그날의 악몽. 순간 불현듯 뭔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 새끼가 남긴 편지대로 그녀는 천동 대신을 거부한 채 나와 사랑하고 또 복덩이를 임신해서 죽음을 당했을지 모른다. 문득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때 포도 농장 아저씨의 죽음에 보인 클로버 3. 그녀의 죽음 앞에 보인 하트 2. 두 장의 카드는 뭘까? 질문에 대한 의문이 계속 풀리질 않았다. 그러려니 하기엔 뭔가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 새끼가 뭔가 들고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잠시. 날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그 새끼가 놔둔 것이라곤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한참을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결국 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그녀와 복덩이에 대한 그리움에 다시 조여오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발신번호 제한. 누굴까? 지금 내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은 기껏해야 대여섯뿐. 몇 달 만에 울린 전화기는 쉴 틈 없이 울려댔다. 의식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녀와 같은 벨소리가 계속 귀에 거슬렸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다. 조금은 연륜이 묻어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싱싱한 텔레콤에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근영 고객님 맞으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부터 하시겠습니까, 고객님? 어이없는 여자의 태도에 한참을 멍하니 있다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꼴도 보기 싫은 핸드폰을 침대가로 던져버리려 손을 뻗으려는 순간 다시 쉴 틈 없이 울려댔다. 여보세요. 박근영 고객님 한 번만 더 허락 없이 끊으시면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 왜 자꾸 전화합니까? 나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 여자는 계속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었다. 어이가 없어서 계속 전화를 끊어버리자 조금 후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왔다. 고객님께서 신규 서비스 이용을 거절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클로버 3과 하트 2 서비스를 취소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싱싱텔레콤. 클로버 3과 하트 2.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다.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고 계속 그게 뭔지 생각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포도농장 아저씨의 죽음에 보인 클로버 3, 그녀의 죽음 앞에 보인 하트 2. 두 장의 카드는 내가 풀지 못했던 숙제였다. 미친 듯이 핸드폰을 집어들고 전화를 걸었다. 늦었네요. 박근영 씨. 너 누구야? 어떻게 내 이름과 전화번호 알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중요한 걸까요? 어떻게 내가 그 카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시발 도대체 뭐야 이 건. 차근차근 천천히 진도 나가도 충분히 시간은 많답니다. 고객님. 얼어 죽을 고객님은 무슨 빨리 묻는 말에 대답이나 처해. 입이 거칠으시네요. 일단 숨 좀 돌리세요. 여자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무덤덤하게 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곤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내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두 장의 카드 모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을 의미한 단 것을 시작으로 기나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박근영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세상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답니다. 먼저 포도 농장 주인이었던 최성웅 씨와 함께 발견된 클로버 3이란 카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알 리가 있습니까? 주인 아저씨가 소중한 사람은 맞지만 클로버 3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겁니까? 자, 그럼 천천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도중 말을 끊으면 마지막 기회마저 본인의 손으로 차버리시는 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으니 어서 시작하시죠. 시작된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였다. 포도농장 주인 아저씨와 함께 발견된 클로버 3이란 카드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총 3가지를 가져간다는 의미였다. 처음으로 느껴본 아버지란 감정, 어렴풋한 아버지란 관계, 그리고 나와 그녀와 우리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직장까지 한 번에 3가지를 가져간다는 의미였다. 도대체 클로버가 이해가 되지 않아 되묻자. 클로버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포도를 의미한 단 뜻이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았지만 궁금했던 이야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자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혹시 박근영 씨, 하트 2의 의미는 감이 오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전 그저 텔레마케터일 뿐입니다. 클로버 3 카드의 의미는 끼워 맞춘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제발요. 고객님, 물론 그렇게 들으실 수는 있으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제공해드린 서비스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일단 하트 이 카드의 의미부터 말씀해 주시죠. 급하실 것 없으세요. 하트 이 카드의 의미는 클로버 3 카드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 총 2가지를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추측이 되시겠죠? 설마? 네, 고객님 맞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미친 듯이 눈물이 흘러나왔다. 사랑했던 그녀와 나의 아이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이 모두 다 계획된 일이었단 것에 미칠 듯이 가슴이 죄어오고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속으론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졌다. 그것도 잠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서서히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근영 씨, 아직 이야기 끝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까? 찢어지고 미어지는 가슴에 더 큰 못을 박을 일이 있단 말입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일들을 벌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게 누군데요? 이미 당신은 알고 있을 텐데 고객님은 눈치가 영 없으시군요. 그 새끼인가? 아니, 그 새끼일 리가 없는데 무슨 상상을 하는 거냐? 정신 차려 박근영.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립니까? 내가 어떻게 그 누군가를 안다는 겁니까? 모른 척 하셔도 별 수 없습니다. 고객님, 아니 정태원의 친구 박근영 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태원이가 그랬단 거야? 장난해. 이미 알고 있으면서 뭘 묻는 거냐? 병신들이 잘도 논다, 잘도 놀아. 갑자기 말투가 바뀐 여자는 내게 쉴 틈 없이 욕을 퍼부었다. 뭐라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미친 듯이 욕을 퍼붓던 여자는 갑자기 목소리를 내리깔며 찢어져라 미친 듯이 웃어댔다. 박근영이 내가 내까진 녀석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느냐. 이제 욕다한 거면 자초지종이나 이야기하시죠. 욕도 먹고 이상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순간 전화로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다. 여자의 물음에 다소곳하게 대답을 하니 그 여자는 슬슬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근영이 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모르죠. 그래, 그런 것까진 알 필요는 없겠지. 나는 지동 대신님 부탁으로 너한테 전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지동 대신이라뇨? 혹시 우리 지민이가 모셔야 된다는 그 신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 벌써 한참 지났는데 잘 기억하고 있구먼. 잘 들어보게나. 왜 내가 너에게 욕을 하고 내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말이야. 그 여자의 말인즉슨 지동 대신은 지민이의 계속된 거부로 인해 처음에는 계속 해코지를 하려 했었다. 하지만 나와 만난 후 처음으로 지민이의 웃는 모습을 본 지동 대신은 매 생마다 자신을 모셨던 그녀를 이번 생에서는 웃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다음 생까지 그녀에게 자유를 주려 했었다. 가끔 그녀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려 했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와 나를 지극히도 싫어하게 된 그 새끼가 본래 어머니가 모시던 천동 대신을 흡수하여 버렸다. 본래 어머니를 이어 천동 대신을 담을 그릇이었으나 무당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 나와 함께 그 새끼는 서울로 도망을 갔었던 것이었다. 서울에서 나와 같이 생활하고 시간에 쫓기듯 미친 듯이 일을 했던 이유가 천동 대신의 부름을 잇기 위해서란 것을 들었다. 하지만 사랑했던 지민이가 어느 순간 나와 같이 있는 것을 보자 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했던 그 새끼는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었다. 나와 지민이가 도망친 뒤 본래 모셔야 할 천동 대신이 찾아왔을 때 본인의 그릇으로 천동 대신을 모시는 대신 그릇 속에 담아 흡수를 해버렸다. 그러곤 우리를 찾아서 부산으로 내려온 뒤 사기를 당하게 만들고 집안에 붉은 글씨로 죽여버린 단말을 남겼었다. 순간적으로 그 새끼를 피해 도망친 우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본인을 숨긴 채 조용조용 나의 주변을 정리했다. 클로버 3이란 카드는 포도송이 클로버 모양을 한 포도 농장을 거점 삼아 처음으로 느껴본 아버지란 감정, 어렴풋한 아버지란 관계, 그리고 나와 그녀와 우리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직장까지 한 번에 3가지를 가져간 단 의미로 아저씨 옆에 놓아둔 것이었다. 그리고 하트 2란 카드는 내가 사랑하는 지민이와 우리 복덩이를 의미한 것이었다. 결국 그 새끼는 나를 도와준 척한 것일 뿐
그 새끼가 원하는 대로 모든 복수를 이루었다. 자, 이제 이해가 되느냐? 그럼 태원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행동을 했으니 몸을 추스르고 있겠지.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뇨? 내 계집이 죽을 때 번개가 떨어져서 죽지 않았느냐? 내 번개가 그녀의 심장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천둥 대신님은 본래 천둥을 지배하는 분이시지. 그런 그분의 능력을 이용하여 번개를 만들어 쏘았으니 손가락이 멀쩡할 리가 없지. 그때 번개가 지민이를 죽인 게 태원이가 한 짓이란 건가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능력을? 이런 멍청한 녀석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분의 능력을 이용했다고. 천둥 대신의 능력으로 지민이와 복덩이에게 번개를 쏘아 죽게 만들었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들었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되었다.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그 여자는 필시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저기 평범한 사람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 고놈, 그런 건 잘 알아보는구먼. 조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나 말이야. 이 계집 말이야. 지금 말씀 나누고 계시는 분요. 내가 이름이 따로 있는가? 아, 그래. 사람들이 나를 구능대신이라 부르더구만. 아, 구능대신님. 어렴풋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현실이 되었다. 그 새끼가 다 벌인 일이었다. 그 새끼의 행방을 물어보자 여자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이야기만 주절됐다. 아무런 소리 없이 전화가 끊겼다. 그 새끼 행방도 묻지 못했는데, 그 여자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물을 것이 태산처럼 많았는데, 끊어진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맞다, 편지. 그 새끼가 남긴 편지를 찾아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이미 결번이란 말만 들을 수 있었다. 그 후 며칠을 고민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는지 모르겠다. 복잡해진 머리를 정리하려 하지만 항상 나오는 결론은 그 새끼를 찾아내서 죽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 새낀 진짜 어디 있는 걸까? 실마리를 잡기 위해 예전에 다녔던 중학교를 찾아갔지만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선생의 모습에 실망하여 다 물어보지도 못한 채 교정을 빠져나와 버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방으로 들어가니 깊은 한숨과 자괴감밖에 남지 않았다. 세상이 나를 버린 듯 눈물만 나고 지민이와 복덩이를 죽인 그 새끼를 찾아서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택배입니다. 집에 계세요. 내가 사는 곳을 아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다. 문을 열고 사인을 하고 작은 종이 상자를 건네받았다. 상자 위에는 정확하게 지금 내가 사는 주소와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발신인 불명의 상자를 뜯자 까만색 스페이드 1카드가 들어있었다. 카드를 집어들자 카드 밑에 작은 편지가 있었다. 박근여의 마무리는 지어야지. 저 아래 복례산 밑에 어라연 계곡에 있으니까 얼른 튀어와라. 친구 태원. 그 새끼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인 그 새끼다. 미친 듯이 신발도 신을 겨를도 없이 집을 빠져나와 타에 올라탔다. 주룩주룩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내비게이션을 켤 필요도 없는 집 근처 복례산 자락에 있었단 사실에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이 새끼를 죽여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그 단시간에 주방에 있던 칼을 용케도 챙겨서 왔다. 복례산 아래 도착했다. 미친 듯이 어라연 계곡을 향해 뛰어 올라갔다. 몇 달 만에 뜀박질이었기에 숨이 미친 듯이 차오르고 정신이 혼미해져 갔지만 그 새끼를 죽이겠다는 일념이 나의 흐트러진 정신을 다잡게 해주었다. 어라연 계곡에 거의 도착할 때쯤 흐린 날씨 속에도 멀리 인형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다. 그 새끼다.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그 새끼다. 그 새끼에게 미친 듯이 달려가서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그 새낀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받아쳤다. 계속되는 실랑이 속에 나는 품 안에 있던 칼을 꺼내 들었다. 이 개새끼야,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지민이 만나러 간다. 그까짓 칼로 나를 죽인다고. 그래, 니까짓 거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 비꼬는 그 새끼를 향해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하지만 그 새낀 슬쩍슬쩍 칼을 피해냈다. 분명 내가 아는 그 새낀 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오늘따라 더럽게 잘 피했다. 도망만 치지 말고 덤비라고. 이 새끼야. 도망이라니. 놀아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걸 모르는가 보네. 한참을 칼을 휘둘렀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맞추질 못했다.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려는 찰나.
그 새끼가 붕대 감은 손을 슬쩍 나를 향해 겨누었다. 그 새끼의 손이 희멀건 빛으로 감싸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그 새끼가 찢어져라 비명을 질렀다. 멍하니 서서 그 새끼를 바라보다 순간 정신을 차리고 그 새끼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얼굴이 구겨질 대로 굳어진 채로도 내가 휘두르는 칼을 피해냈다. 진짜 날 죽이려고 극하나? 내가 여기 동창회 하러 왔냐? 그 말도 맞네. 그러면 잘 좀 하거라. 닥쳐. 계속되는 싸움. 찌르려는 자와 오히려 비웃는 자. 흡사칼춤과 같이 그 새끼와 나는 계속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갑자기 그 새끼가 손을 번쩍 들었다. 손이 희멀건 빛으로 서서히 감싸지더니 끝부분에 빛이 응집되었다. 그 새끼가 날 향한 손을 살짝 흔들자 손끝에 응집되어 있던 빛들이 내게로 향해 날아왔다. 그리고 찌릿한 느낌과 함께 내 몸이 뒤로 고꾸라졌다. 아따 손끝이 쩌릿하구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니까지 있게 알 필요는 없지. 그냥 입 닥치고 얼른 죽어버려. 아까 받은 충격 때문에 몸을 일으켜 세우기가 힘이 들었다. 그러는 동안 그 새끼는 계속 손끝으로 빛을 응집시키려 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빛이 모이다가 사라지고 모이다가 사라지길 반복하는 모습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드러누워 쳐다만 보고 있었다. 시야가 닿는 곳 근처에 떨어진 칼이 보였다. 몰래 칼만 잡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순간순간 그 새끼를 바라봤지만 마치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이듯 손끝이 하얗다 검다를 반복하였다. 움직이기 위해 검지 끝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니 조금씩 떨림이 보였다. 서서히 검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른손이 거의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새끼를 바라봤다. 그 새끼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이야 박그녀의 정신력 죽이는 구먼.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 죽일 맛이 더 나지. 니 혹시 내가 보낸 카드 의미를 알고 있나? 그래, 대답하기 힘들겠지. 손 하나 움직이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음께. 주디를 움직이려면 한 30분은 걸리겠지. 친절한 형인 이한테만 가르쳐줄게. 크로바는 닥쳐. 오 빠른데. 그래 빨리 이야기하고 죽이 줄게. 뭐 내가 이미 군웅 대신을 만났단 건 알고 있지 나도. 그거도 얼른 내가 품어야 되는데 왜 이리 안 튀어나오는지 모르겠구먼. 내가 어떻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냐? 군웅 대신도 잘 모르는 게 있어. 김지민이 고년을 내가 데려간 이유를 말이야. 우리 지민이는 내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잖아. 시발놈아. 아니 물론 처음이야 그랬었지. 그런데 천동 대신만으론 내 그릇이 다 안 차는 거라. 그래서 지동 대신도 내가 품으려고 했지. 그런데 그 지동 대신이 지 그릇을 버리고 톱겨버린 거지. 지동 대신만 있었으면 천지를 내가 다스리는 건데 크크.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아무튼 깝깝한 새끼 언니는. 본래 그 새끼는 천동 대신을 담아야 하는 그릇이었으나 천동 대신을 담는 대신 흡수해버려 더욱 그릇이 늘어나 버렸다. 그 부족한 양을 채우기 위해 본래 지민이가 모셔야 할 지동 대신을 억지로 지민이에게 강림시켜 흡수하려 했었지만 지동 대신이 이를 거부하자 지민이를 그냥 죽여버린 것이었다. 지동 대신의 부탁으로 내게 사실을 전하려 했던 군웅 대신 역시 이 모든 일을 알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만큼 그 새끼는 개 같은 새끼란 걸 새삼 느끼게 되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라. 고년 죽이려고 했다가 애꿎은 내 손모가지만 이 꼴이잖아. 그때 갑자기 배신자 새끼가 생각이 나는 거라. 그래서 생각난 김에 너를 죽이려고 형이 몸소 행차하신 기다.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보였다. 아니 이미 반쯤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 새끼의 손에 힘을 건 빛이 점점 영롱하게 바뀌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던 계집한테 갈 시간이 이제 다 돼간다. 기쁘지? 어차피 죽을 거 나 스스로 죽는 게 낫겠지. 정태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하자. 새끼는 끝까지 지랄이네. 내가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일단 한번 드러나 보지. 그 새끼는 여유가 생겼는지 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부탁할 건 딱히 없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그 새끼가 죽이기 전에 나 스스로 계곡으로 뛰어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걸 알 턱이 없는 그 새끼는 그저 내가 죽기 전에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이 얕은 꾀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서론이 너무 길구먼. 얼른 결론을 이야기하거라.
처음 디딤발을 내밀고 일어서기가 힘들었지만 금세 일어서고 나니 서서히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새끼가 나를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것을 보고 미친 듯이 계곡 쪽으로 뛰었다. 다행이다. 지민아 금방 갈게.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그게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다. 처사님, 처사님 정신 차리시지요. 처사님 얼른 눈을 뜨시죠.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감겼던 눈을 서서히 떴다. 흐리멍덩하던 시야가 서서히 밝아오면서 눈앞에 젊은 스님이 한 분 계셨다. 목이 잠겨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스님께서 물을 먹여주셔서 서서히 목이 풀리기 시작했다. 처사님 이제 정신이 드시는지요? 스님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지금 여기는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스님이 계시는 걸 보니 천국이겠죠? 아닙니다. 지금 처사님은 광덕사에 계십니다. 스님에게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다. 그 새끼와 내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동안 광덕사 주지 스님께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셔 젊은 스님과 함께 속히 어라연 계곡으로 가셨다고 했다. 어라연 계곡에 도착하자 인간의 탈을 쓴 파손의 모습을 보셨다고 한다. 어찌 인간의 모습에서 너 같은 것의 기운이 나온단 말이냐. 꼴의 높은 경지까지 올라간다고 힘들었겠구먼. 어찌 이런 일이. 주지 스님께서는 용맹정진 끝에 대우각성을 이루신 분이셨다. 그 새끼 뒤로 수천 번의 전생이 나타났고 이윽고 주지 스님께서는 그 새끼에게 파손의 모습이 나옴을 이해하게 되셨다. 그 새끼는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곤 시구수며 주지 스님과 젊은 스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리곤 유유히 사라졌다고 했다. 그 새끼가 사라진 뒤 주지 스님께서는 젊은 스님에게 아직 내가 생의 끝자락을 잡고 있으니 얼른 구해오라고 하셨다고 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처사님 어찌 한숨을 쉬십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음 편히 쉬십시오. 네, 스님 언제 주지 스님을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조만간 주지 스님께서 처사님을 찾아뵈실 것 같습니다. 네, 스님 알겠습니다. 며칠 후 주지 스님께서 점심을 함께 하자는 젊은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지 스님을 뵐 수 있었다. 정갈스러운 식탁 앞에 주지 스님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였다. 주지 스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 식사를 모두 마친 후 조용히 내게 말씀을 건네셨다. 처사님. 예, 주지 스님. 앞으론 대나무처럼 사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의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마디는 사람이 겪는 좌절과 갈등, 실수, 절망, 병고, 이별 등을 의미한답니다. 주지 스님께 큰 절을 올리고 다른 스님들께도 인사를 드렸다. 절 밖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곤 절간 밖으로 길게 이어진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아직 그 새끼는 살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구내염. 어느 날 이상한 가게를 발견했다. 인식마트. 어쩐지 기분 나쁜 이름이다. 그렇지만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대로 가게 문을 열어젖혔다. 실례합니다. 난 큰 소리로 외쳤다. 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아 부끄럽다. 잠시 후 나온 것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다. 무슨 일이신가요? 상냥한 아저씨의 얼굴에 마음이 놓인다. 가게 이름이 신기해서요. 주변을 돌아보니 300원 정도 되는 껌이나 불량식품 같은 옛날 과자들이 늘어서 있다. 뒤편에는 밥에 뿌려 먹는 양념과 기름 같은 것도 있었다. 손님이 오시다니 이게 얼마만인가? 10년 전쯤 손님이 사간 과자에 우연히 벌레가 들어있던 탓에 손님이 많던 이 가게도 요즘에는 그냥 건물만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름이 인식인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기쁜 듯이 웃고 있는 아저씨를 보니 그럴 마음은 나지 않았다. 난 일단 500원짜리 초콜릿 하나와 300원짜리 껌을 사서 가게를 나섰다. 집에 돌아와 여동생에게 보여주면서 놀려 먹으니 재미있었다. 다른 가게의 과자와 그다지 다르진 않았지만 맛있었다. 매일 싸게 과자를 살 수 있다니 왠지 두근두근 거린다. 어느 날 입안이 간질간질했다. 거울을 보니 구내염이 여러 개 생겨 있었다. 구내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한 감염으로 점막, 그러니까 혀, 잇몸, 입술과 볼 안쪽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몇 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왠지 낫질 않는다. 한 번은 그 가게를 의심해 보기도 했지만
그래서야 그 아저씨가 불쌍하다. 우선 그 가게의 일은 완전히 잊기로 하였다. 며칠 후 그 가게에 간이 진열된 과자의 양이 꽤 많이 줄어 있었다. 나는 초콜릿과 불량식품을 사서 가게를 나섰다. 입안에서 따끔함이 느껴진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거울로 입안을 비추어 본다. 어째서인지 입속에 구내염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갑자기 다른 구내염에서도 아픔이 느껴진다. 당황해서 그쪽을 거울에 비춘다. 거울에는 구내염이 터져 피가 줄줄 흐르는 내 모습이 비쳤다. 서서히 고통이 심해져 참기가 어렵다. 거울을 보니 구내염이 더 많이 터져 있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나는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다. 거울로 보고 있는 눈앞에서 하나하나 구내염이 터져나간다. 터져나간 흔적 속에서 무엇인가가 꾸물거리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꾸물꾸물 바깥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엄청난 고통이 몰아쳤다. 이미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발버둥치며 울었다. 드디어 그것들은 입속에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 밖으로 기어나온다. 그것을 본 나는 무서워 죽을 것 같았다. 바닥에는 무수한 구더기가 꾸물꾸물. 이어서 구더기가 떨어지며 우글우글 몰려 춤을 춘다. 입안에서는 계속해서 구더기와 피가 흘러내린다. 구더기는 구내염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린다. 나에게는 계속해서 엄청난 아픔이 전해진다. 결국 정신을 잃을 것 같아진 나는 쓰러지고 만다. 구더기들이 가득 모여있는 곳으로 얼굴이 떨어진다. 좋지 않은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떠보니 예상대로 바로 눈앞에 무수한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있다. 구더기가 입으로 들어온다. 코로 들어온다. 눈꺼풀의 뒤편으로 기어 들어온다. 온몸에 수식할 수 없는 고통이 흐른다. 나는 어찌할 수도 없이 쓰러진 채 발버둥만 치고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가게의 이름이 이제야 이해가 간다. 식인, 사람인, 먹을 식, 인식,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먹는 것이었다. 이제야 깨닫고 후회한다. 그 아저씨는 웃는 얼굴 뒤에 숨은 인격이 숨어있는 살인마인 것이다. 과자 하나하나의 구더기에 알을 주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조금씩 의식을 잃어간다. 그 아저씨에게 더 이상 아무도 속지 않기를 생각하며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께선 구더기에게 얼굴을 뜯어 먹힌 나의 모습을 보겠지. 어느 날 이상한 가게를 발견했다. 인식마트. 어쩐지 기분 나쁜 이름이다. 그렇지만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대로 가게 문을 열어젖혔다. 실례합니다. 난 큰 소리로 외쳤다. 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아 부끄럽다. 잠시 후 나온 것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다. 무슨 일이신가요? 상냥한 아저씨의 얼굴에 마음이 놓인다. 가게 이름이 신기해서요. 주변을 돌아보니 300원 정도 되는 껌이나 불량식품 같은 옛날 과자들이 늘어서 있다. 뒤편에는 밥에 뿌려 먹는 양념과 기름 같은 것도 있었다. 손님이 오시다니 이게 얼마만인가? 10년 전쯤 손님이 사간 과자에 우연히 벌레가 들어있던 탓에 손님이 많던 이 가게도 요즘에는 그냥 건물만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름이 인식인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기쁜 듯이 웃고 있는 아저씨를 보니 그럴 마음은 나지 않았다. 난 일단 500원짜리 초콜릿 하나와 300원짜리 껌을 사서 가게를 나섰다. 세 번째 이야기, 속임수. 분명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이다. 아니, 다를 것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과연 다른 것인가? 나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살색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과 파란 하늘, 아니, 회색 하늘 아래에서 그저 그 틈에 끼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지금 내 눈앞에는 붉은 피부색의 파란 머리칼, 또 황색 하늘 아래에 있다. 이럴 순 없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인가? 미친 셈치고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을 붙잡아 물어본다. 저기요, 사람의 피부색이 무슨 색인가요? 이 남자는 분명 날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이 남자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잠시 날 쳐다보더니 말을 꺼낸다. 붉은색입니다. 실례했습니다. 머쓱해진 나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간다. 분명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이 있을 터. 나는 평범한 삼류 작가이다. 그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글로 풀었으면 되는 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했고 그들의 기호에 따라 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상상한 것뿐인데 불현듯 어제 저녁 친구와 시답잖게 나눈 대화가 생각난다. 만약 오감이 나를 속이고 있다면
시청 미우촉 인간은 이 5가지 감각에 의존한다. 시, 눈으로 본 것을 뇌로 전달하여 모양, 거리, 색상 등을 파악한다. 청, 귀로 들은 소리를 뇌로 전달하여 대화를 하거나 소리의 원인을 안다. 미, 짜고 시고 단 것 맛을 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맵다고 느끼는 것은 맛이 아니라 통증이라고 한다. 후, 코 속에 들어온 여러 물질의 분자, 그 냄새를 뇌로 전달하여 한다. 촉, 차갑고 뜨겁고 아프고 간지럽고 등의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물체에 닿는 느낌도 전달해야 한다. 이 5감각들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 없다. 그런데 이 5감각들이 뇌를 속이고 있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맡고 먹는 건 모두가 가짜다. 여기까지 생각이 다 차 나는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다. 인체사전, 소설책, 시집 어떤 것을 읽어도 피부는 빨갛고 머리는 파랗다. 하늘은 노랗고 구름은 까맣다. 이게 도대체 나도 모르겠다. 포기하고 물을 들이킨 순간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건 정당한 놀라움이야. 물이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이다. 이건 마치 헤비스모커의 가래침을 모아놓은 듯한 그런 물컹한 느낌이다. 아정막 미쳐버릴 것 같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오감이 여태 나를 속여온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나를 속이려는 것인가? 사람 피부가 원래 살색이었나? 오히려 살색이 거짓이고 붉은색이 참일 수도 있다. 혹은 둘 다 거짓이라면 나는 평생 피부색을 잘못 알고 사는 건가? 분명, 아니 무언가 내 기억을 조작이라도 한. 오히려 그게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젠 아무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리 중요한 건 아니잖아. 모두가 나와 같은 색을 보. 아니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나와 다른 색을 보고 다른 색을 말하지만 내 귀가 날 속인다면 그들은 나에게 미쳤다고 하지만 난 그렇다고 듣는다면 그럼 난 지금과 연집에 있는 건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지만 오감이 날 속이고 있다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잖아. 이렇게 살 순 없다.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 차라리 포기하고 말겠다. 적어도 미친놈이 되는 것보단 혹시 천국 같은 게 정말 있을지도 몰라. 헌데 과연 그곳이 있고 또 그곳에 간다 한들 거기선 진짜를 본다는 걸 어떻게 믿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조차 아니지 상상 속에서나 있던 건데 그 간단한 문제가 지금 날 미치게 하고 있다. 대체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만지고 뭘 맡고 뭘 먹고 있는가? 난 미쳤는가 혹은 지극히 정상인가? 점점 머릿속은 터질 것만 같고 눈알을, 코를 귀를 파버리고 싶다. 피부를 도려내고 뇌를 뽑아버리고 싶다. 제발 진실은 무엇인가? 이번엔 진실을 듣기 바라면서 당신에게 묻는다. 사람 피부는 무슨 색입니까?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까? 혹은 미쳤습니까? 4번째 이야기, 추석회담. 아버지께서 젊을 적에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올라와 섬유 공장에서 일하셨다. 섬유화학이 지금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넘어가기 전에는 일거리가 많아 잔업에 쉬는 날도 많지 않았다고 하셨다. 추석 연휴 때도 쉬지 못하시고 일이 끝나고 나서야 고향으로 부랴부랴 가셨었다. 그때도 연휴 때 일을 마치고 내려가 고향 집으로 향하는 도중이셨다고 한다. 집으로 가는 길은 시골 외진 곳이라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가야 나오는 작은 마을 집 중에 하나였다. 버스에서 내려 홀로 집으로 가려고 하니 가로등도 아주 드문드문 있어서 겁이 없다고 자부하시던 아버지께서도 조금씩 겁이 나셨다고 하셨다. 겁을 떨쳐내기 위해 휘파람을 불며 가시는 도중 한 아리따운 여인의 뒷모습을 봤고 아직 미혼이셨던 아버지께서는 바람기 섞인 말투로 밤길이 어두워 홀로 다니기 좀 그런데 가시는 길이 같으시다면 잠깐 같이 걸어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고 그 여인은 밝은 미소로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셨다. 둘이서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 집이 정확히 어디시냐고 물어보려던 찰나에 좀 멀리 떨어진 가로등 앞에 어떤 노파가 갑자기 나타났고 아버지와 그 여인을 향해 오고 있었다고 하셨다. 아버지께서 순간 긴장을 할 때 옆에서 그 여인이 아버지 팔을 갑자기 와락하고 끌어안으면서 무서워서 잠깐 이렇게 가도 괜찮냐고 물어봤고 아버지께서는 속으로 흐뭇해하시면서 당연 괜찮죠. 그런데 오늘 좀 추워서 그런지 손이 조금 차가우시군요. 라고 작업성 멘트와 함께 괜찮다는 말은 하셨다. 여인이 팔을 끌어안아 흐뭇하기도 했지만
다가오는 노파 때문에 긴장감은 아직 있었다고 하셨다. 그렇게 가다가 노파와 점점 가까워졌고 아버지 바로 앞까지 왔을 때 노파가 아버지와 그 여인을 쓱 째려보았다고 하셨다. 아버지께서 순간 윽하고 움찔하셨는데 다행히 째려보기만 했을 뿐 아무런 해코지 없이 그냥 지나쳐 가셨고 아버지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실 때 이 요망한 년이 어디서 감히 분수도 모르고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들어 빨리 떨어져서 내가 있을 곳으로 꺼지지 못해 이년아 라고 큰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셨다. 순간 놀라 뒤돌아보니 방금 막 지나간 노파가 그 여인을 찌려보며 손에 있는 호미로 마치 바로 내려칠 듯이 들고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당황하셨고 여인을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하셨다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셨다고 하셨다. 그 여인 얼굴이 마치 누가 눈과 코를 손으로 돌려 꼰 것처럼 돌아가 있었고 그나마 멀쩡했던 입이 슬쩍 미소를 띠며 이기 이런 작은 목소리로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웃고는 바로 길도 없는 논으로 가로질러 갔고 그녀가 어둠에 묻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갈 때까지 그 자리에 얼어 아무 말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하셨다. 좀 시간이 지나자 노파가 도시에서 일하다 온 젊은이 같은데 이런 시골길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귀신한테 홀려 잡혀가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라고 호통을 치신 뒤 노파도 가던 길로 더벅더벅 사라지셨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정신이 멍한 채로 고향집에 가셨는데 어떻게 걸어갔는지 모르실 정도로 정신이 멍했다고 하셨다. 지금은 예전 고향집 근처에 성묘를 하러 갈 때 외엔 고향집에 갈 일이 없어졌다. 다만 성묘를 하러 갈 때 낮은데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서일까 왠지 스산하고 으스스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아버지께서도 성묘하러 가서 그때 일 떠올리시면 아직까지도 소름이 돋는다고 하셨다.